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3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없었던 일주일 동안 별탈 없이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가끔씩 이제 미국 증시 시황을 살펴봤는데요. 좀 분위기가 저번 주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걱정은 됐었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온 미준 방송과 함께 이번 주부터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드리면요. 팔 상태는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조금은 마우스를 만지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할 때 고통스럽긴 한데요. 계속해서 스트레칭 하면서 운동하면서 이제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방송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좀 조심하면서 열심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만에 찾아온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녹색의 수가 빨간색의 수보다는 더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은요. 시가총액이 커다란 테크주 위주로 빨간색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여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CRM이 마이너스 15.84%로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요. 서비스나우가 마이너스 13.35, 인투이티가 12.96% 빠지면서 테크주의 하락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S&P 500은 0.07%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31% 빠졌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폭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비롯한 테크주들의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다. 어떻게 보면요. 엔비디아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까지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기간을 좀 늘려서 한 달간의 추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더 좋아지죠. 그래서 테크주 위주로 녹색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애플 같은 종목이 13.56%, 엔비디아가 32.02%나 상승을 하면서 테크주 위주로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S&P 500 같은 경우는 2.92%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3.58%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요.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현재 중립에 와 있습니다. 50 이하로 조금 떨어져서 48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시장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 종목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고요. 시장의 센티멘트, 즉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AAII의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29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요.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점치고 있는 투자자는 39%에 그치고 있고요. 하락세를 점치는 투자자도 26.7%나 됩니다. 자, 따라서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S&P 500의 마켓브레스, 시장의 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치가 50.29에 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추세가 좋은 종목이 반, 그리고 지금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얘기는요. 굉장히 좋은 폭으로 시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종목도 상당히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70.57%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세 상승장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요. 아직까지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굉장히 종목 선택이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직접 확인해 보신 것처럼 시장을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최근에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 반 정도 되고요. 반면 반 정도는 모멘텀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근 한 달 동안 모멘텀이 가장 뛰어났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미준 탑13 종목인 펄솔라가 나오는데요.
한 달간 무려 54.15%나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블룸에너지가 플러스 46.63, 세 번째는 플러그파워고요. 플러스 44.16%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청정에너지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추세가 좋았던 종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요. 플러스 43.14%를 기록했습니다. 추이 역시도 한 달간 40% 이상 상승하면서 다섯 번째로 좋은 모멘텀을 발휘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C3AI가 플러스 31.25, 엔비디아 플러스 26.89, 로빈훗 플러스 26.74, 차지포인트 플러스 26.32, 퀄컴 플러스 23.03, 파이버 플러스 23.01%로 가장 훌륭한 모멘텀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지난 한 달간 시장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가장 위쪽에 UiPath가 35.37%나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두 번째로 몽고DB 마이너스 35.36, 세 번째 스템이 마이너스 27.72%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마이너스 24.72, 도세보 마이너스 23.20, 리오토 마이너스 22.95, 페이콘 마이너스 22.69, 클라우드 플레이어 마이너스 22.5, 센티널1 마이너스 20.35, 솔라 엣지 마이너스 16.47, 엑스페디아 마이너스 16.17, 쇼피파이 마이너스 15.7, DXYZ이 마이너스 14.98%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달간 펄솔러가 54.15%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플러스 26.89, 비트코인이 16.21%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인피니온이 플러스 15.89%로 좋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10.66, TSMC 플러스 9.98,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6.63, 벌티폴딩스 플러스 5.45, 아마존 플러스 0.82%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 한 달간 마이너스를 보인 종목이 4종목이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1.32, 우버 마이너스 2.58, 테슬라 마이너스 2.84, 마지막으로 SMCI가 8.6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중요한 경제 지표에 관련된 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PC 인플레이션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과연 어떤 수치가 보고가 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선호하는 미국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가 4월 달에 완만해졌고요. 궁극적인 금리 인하 계획을 뒷받침했다라고 정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좋은 수치가 보고가 됐다. 걱정됐었는데 이 걱정이 좀 무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변동성이 커다란 식품 그리고 에너지 구성 요소를 제외한 이른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우리가 줄여서 코어 PCE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코어 PCE가요. 전월 대비 0.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는 올해 들어서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여기에 의미를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 조정 소비자 지출도 발표가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소비자 지출이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영어로 리얼이 붙고요. 리얼 컨슈머 스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감안했더니 소비자들의 지출이요. 상품 지출 감소 그리고 서비스 지출 둔화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0.1%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예상치도 않았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됐다,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수요의 주요 동력인 임금 상승은 완만해졌다.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PCE 결과는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했다. 시장의 기대치를 더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살펴보시죠. PCE 같은 경우는 0.3% 올라갔는데요. 시장의 기대치 역시도 플러스 0.3이었고요. 자,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2.7% 올라갔는데 이거 역시도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에는 변동성이 극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E죠. 코어 PC는 지난달 비해서 플러스 0.2, 전망치도 0.2였고요. 작년 대비해서 2.8% 올라갔는데요. 이 역시도 시장의 전망치랑 부합했습니다. 자, 2.82, 2.0까지 떨어지는 것이 연준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리얼 컨슈머 스펜딩,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감안된 소비자들의 지출 대역이 지난달에 비해서 0.1% 마이너스를 보였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는요, 플러스 0.1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자들의 지출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보고서는요, 연준의 관리들에게 인플레이션의 경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동시에 4월의 지출 수치는 올해 경제가 느리게 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추가하고 있다. 자, 따라서 소비자들이 조금씩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요, 리세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의 걱정거리가 늘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앙은행가들은, 즉 연준의 관리들은요,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지표는 3월 달에 0.4% 상승한 이후에 4월에는 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 역시도 조금씩 상승 추세가 누그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소비자들의 지출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수요는 꾸준한 일자리와 소득 증가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아직까지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조정 서비스 지출은요, 0.1% 증가하면서 8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서비스 지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해서 상승했었는데 드디어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상품은 물론이고요, 서비스 쪽도 사람들이 돈을 점점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 상품에 대한 지출은요, 지난달에 0.4% 감소하면서 계속해서 지갑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품 지출은요, 휘발유와 차량 구매 감소로 인해서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자동차 산업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편 서비스 지출을 보시면요, 의료비 지출이 서비스 지출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의 식사라든지 레크레이션, 교통비와 같은 다른 카테고리의 지출은요, 한 달 동안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서비스 지출은 0.1% 플러스를 보였지만 사실상 이러한 증가세는 의료비 지출이 담당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서비스 부분도 드디어 전달 비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고무적이죠. 지난주 미국에서는요,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더 발표됐습니다. 바로 목요일날 보고된 GDP였는데요. 미국 경제가 당초 보고된 것보다 1분기 성장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게 뭐냐면 GDP 같은 경우는요,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 예비 수치, 두 번째 예비 수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예비 수치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6%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2차 수치에 따르면요, 1분기의 경제 성장은 1.3%에 그쳤다. 따라서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는 부분적으로 자동차를 비롯한 상품에 대한 수요 약화로 인해서 소비자 지출이 1차 예상 수치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지출이 원래는 1분기에 2.5% 올라갔다. 이렇게 예상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2차 수치에 따르면 2.5%가 아니라 2.0이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거죠. 따라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발표됐던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경제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됐던 GDP 보고서도 그렇고요. 소비자들의 서비스 지출 그리고 상품 지출 역시도 현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 이 얘기는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신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아마도 리세션에 대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됐던 PC 인플레이션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는 과연 6월 달에 발표될 CPI, PPI, 그리고 PCE가 어떠한 수치를 보여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연준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미국 증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앞으로 발표될 CPI 그리고 PCE 지수가 미국 증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미국 증시 최고의 전문가 톰리가 가지고 있는 6월의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국 증시의 최고의 전문가 톰리는 앞으로 미국 증시의 향방을 어떻게 점치고 있는지 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시장은 주요 지수 평균이 사상 최고치에서 멀지 않은 수준에서 6월 달에 접어들고 있지만 톱니에 따르면요. 투자자들은 2024년까지 상승한 자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이런 의견이죠. 투자자들은 올 한 해 동안 주저해 왔고 저 역시 짧은 하락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효과가 있는 투자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좋은 수익을 낸 이러한 투자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톱니는요.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염준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6조 달러 이상의 현금이 지금 머니 마켓 펀드에 예치돼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 지금 사이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톱니에 따르면요. 효과가 있는 투자 종목은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 종목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같은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인기 있는 체중 감량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를 지칭하는 오젬픽 관련 거래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자, 따라서 톱니의 의견에 따르면요.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도드라졌던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계속 유지해라. 이러한 조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톱니가 꾸준히 밀고 있는 소형주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올해 소형주의 상승률은 대형주에 비해서 급격히 뒤처지고 있다. 하지만 소형주의 스텔스 랠리, 즉 급등 추세가 발견되는 종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형주는 연준이 올해 엄청난 규모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매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톱니의 의견입니다. 톱니에 따르면요. 수익 성장률, 즉 러셀 2000의 성장률은 거의 19%에 가깝고요.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중간값이 11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S&P 500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수익 성장률 그리고 훨씬 더 낮은 PER 배수를 기록하고 있다. 자, 따라서 성장률은 더 좋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러셀 2000이 훨씬 더 좋은 주가 수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올해 들어서 러셀 2000 지수는 2%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S&P 500 지수는 1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부터는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주가 수익이 넘어갈 차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 스트랏의 연말 S&P 500의 목표 주가가 5,200인데요. 이 수치는 내년에 S&P 500 주당 순이익이 280달러까지 성장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너무 낮다. 따라서 조만간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 이러한 암시를 줬고요. 자, 그리고 또한 6월과 12월 사이에 과속 방지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부터 연말 사이에 과연 조정이 한번 찾아올 것인가 이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톱니 역시도요. 앞으로 발표되는 수치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음에 발표될 CPI 지수, PPI 지수 그리고 PCE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서 톱니는요. 현재 머니 마켓 펀드에 6조 달러 이상의 현금이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이 미국 증시로 흘러 들어오면서 미국 증시는 계속 달릴 수 있다. 이러한 투자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기사 내용에 따르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요. 전체 단기 국채 시장의 3%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엄청난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해서웨이의 국채 매입은 워렌 버핏이 지배하는 대기업이 현재 전체 국채 시장의 3%를 소유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JP 모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지난 몇 년 동안 T빌이 이제 미국의 국채를 얘기하는데요. 국채 포지션을 크게 성장시켜 왔다. JP 모간은요. 3월 말 기준으로 버크셔의 1,58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보유량이 전체 미결제 단기 정부 어음의 3%를 차지한다. 이렇게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부의 국채 시장의 3%를 버크셔 회사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을 지금 국채를 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워렌 버핏은요. 3월 말 기준 1,89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덕분에 금리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투자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자, 예전에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을 때는요, 우려의 대상이었던 현금, 그러니까 현금이 많다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굉장히 불리한 것이 제로 금리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단기 금리가 5%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국채는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만기의 기간을 따지지 않고 모두 3%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버핏은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국채 경매에서 3개월 및 6개월 만기 국채를 100억 달러 단위로 매입해 왔다. 따라서 엄청난 금액을 지금 국채에 쏘아다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버핏은요, 단기 국채가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를 효과적으로 낮춘다, 이렇게 믿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래의 돈은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버크셔의 CEO는 지금 당장은 다른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미래 가치를 보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금성 자산인 채권, 특히 단기 채권을 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투자의 전설은요, 최근에 다른 자산, 특히 주식에 비해서 현금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투자해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단기 채권이잖아요. 따라서 그는 2분기 말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포지션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인 바도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미국의 국채 ETF를 좀 비교 분석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TLT고요. 두 번째는 BIL, 세 번째는 TMF, 마지막으로 TBT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TLT는 20년 플러스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다. 굉장히 대표적인 ETF고요. 두 번째 BIL은요, 스파이더 블룸버그 1, 2, 3months T빌, 따라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단기 이렇게 짧은 한 달짜리, 세 달짜리 단기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요, 수익률은 변화가 없겠죠. 따라서 주가는 쭉 이어지는데 대신에 채권 금리를 통해서 배당금을 받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TMF는요, TLT의 레버리지 버전이다. 3배짜리고요. 그리고 TBT는요, 레버리지는 레버리지인데 울트라 숏이잖아요. 따라서 반대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디비던드 배당을 보시면요, 이자를 배당으로 주는 거죠. TLT는 현재 3.88%고요. BIL, 단기 채권에 투자하면 5.16%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MF는 3배짜리잖아요. 지금 현재 배당 역시도 3.81,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TBT는 4.25%로 다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퍼포먼스를 보시면요, 지난 한 달간 TLT는 2.53% 급등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 BIL은요,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자만 받는 이러한 ETF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지난 한 달간, 지난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3년, 5년, 10년간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TMF인데요. 지난 한 달간 주가가 7.21% 급등했고요. 마지막으로 반대 투자하는 울트라숏 TBT는요. 마이너스 4.83%로 이제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안전한 투자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BIL을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조금 국채의 상승 추세에 지금 베팅을 해보고 싶다, 이제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TLT나 TMF를 선택하시면 좋은 수익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요, UBS가 선정한 최고의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주식의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부분은요, 각각 12.5%, 8.9% 상승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 시장이 9.3% 상승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추세죠. 자, 왜냐면 에너지도 그렇고요, 유틸리티도 보통 배당금이 있잖아요. 따라서 배당금까지 합치면 전체 시장의 상승세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UBS는요, 새롭게 주목받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부터 유전 서비스 선두주자까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상승 확신이 커다란 에너지 추천 종목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목요일 메모에서 애널리스트 조시 실버스타인은요,
에너지 및 유틸리티 부분에서 우리가 보유해야 할 가장 매력적인 매수 등급 주식을 다음과 같이 추천했습니다. 5종목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SU고요. 썬코 에너지, 두 번째는 CTRA, 코테라 에너지고요. 세 번째는 SLB, 네 번째는 넥스트라 에너지, NEE가 티커네임이죠. 마지막으로 FSLR, 펄솔라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논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AI 기반 전기 및 데이터 센터 수요의 직접적인 수요자는 두 종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넥스트에라 에너지, 두 번째는 펄솔라입니다. 전자는 전기 유틸리티 하위 부분에서, 후자는 대체 에너지 부분에서 최고의 추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넥스트에라 에너지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윌리엄 아피첼리에 따르면요. 넥스트에라는 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탄탄한 대차 제조표, 따라서 굉장히 건강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상위 4분위의 성장 유틸리티다. 따라서 유틸리티 종목은 보통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됐는데요. 이 기업은 유틸리티 종목 중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넥스트라 에너지를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식의 상승 촉매제, 우리가 보통 카탈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넥스트라에라는요, 6월 11일 날 연례 투자의 회의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해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회사의 개발 능력 상승 여력을 높이는 청정 에너지 계약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촉매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는 90달러인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15% 이상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펄솔라인데요. 펄솔라 역시도 UBS가 가장 선호하는 또 다른 종목이다. 26.5%의 상승 여력을 의미하는 350달러의 목표 주가를 책정했고요. 올해 이미 주가는 52%나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펄솔라의 고유한 기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펄솔라는요, 각막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얇은 필름을 사용하는 태양광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기술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진행 중인 두 가지의 구조적 테마에 이상적으로 부합한다. 자, 두 가지의 구조적 테마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주도하고 있는 전력 수요 증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공장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막으면서 펄솔라가 이상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널리스트는 존 윈덤이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펄솔라가 현재 미국 내 생산시설을 3배로 늘리고 있다. 새로운 공장을 2개나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펄솔라는 차별화된 기술 기업이며 강력한 기저 수요를 고려할 때 더 높은 배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높은 전력 소비량에 맞춰서 더 많은 재생 가능 전력을 구매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펄솔라는요, 유틸리티 규모 시장 점유율이 35%에 가깝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펄솔라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빅테크들이 이 펄솔라에 많은 매출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기업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서비스 및 장비 부분에서는요, SLB가 추천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슐름베르거라고 부르던 기업입니다. 목표 주가는 68달러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49.2%나 급상승할 수 있다.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가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실베스타인의 탑픽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12% 하락한 이 주식은요, 이전의 상승 사이클 동안에 과거 2년 선행 주가 수익 배율 비수, 즉 PER과 대비하면요, 7배나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배수가 형성돼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SLB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의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2027년까지 기업 수준의 두 자릿수 에비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고마진 디지털 및 통합사업부 때문에 계속해서 에비타 성장률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잉여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대차제도표가 굉장히 향상돼 있다. 자, 이 얘기는요, 들어오는 현금을 대부분 다 이 주주환원에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투자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SLB는요,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 매출 기준 세계 최대의 해양 시추 회사이자 해양 시추 계약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코테라 그리고 썬코 에너지가 추천됐다. 이렇게 5가지의 추천 주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대목에서 시킹 알파로 이동을 해서 5개 주식에 대한 펀더멘탈을 잠깐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넥스트라 에라 에너지고요. 두 번째는 펄솔라, 세 번째 썬코, 네 번째 코테라 에너지, 마지막으로 슐름버그라고 부르는 SLB죠. 자, 5개 종목의 첫 번째로 레이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투 레이팅을 보시면요, 두 종목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펄솔라고요. 두 번째는 썬코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SA 애널리스트가 주는 등급을 보시면요, 5종목 모두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전망을 보시면 5종목 모두 매수 의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5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디비던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 종목은 바로 펄솔라죠. 펄솔라가 예외적으로 배당금이 없고요. 현재 넥스트라 에너지는 2.57%의 배당을 지급하고요. 썬코는 3.89, CTRA는 2.95, 마지막으로 SLB가 2.4%의 배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넥스트 에라 같은 경우는 23.8배 올라가 있고요. 펄솔라는 20.02배, 썬코어는 10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CTRA는 14배, 그리고 SLB는 13배만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PEG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장률로 지금 현재 PE 레이쇼를 나눈 겁니다. 논갭이긴 한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펄솔라가 0.69, 썬코어가 0.61, CTRA가 0.88, 마지막으로 SLB가 0.92. 따라서 네 종목이 1.0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성장세 대비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자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년 동안 매출의 성장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요, 펄솔라 27.28%고요. 그리고 향후 1년 동안도 가장 좋은 성장률은 역시 펄솔라가 자랑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EPS의 성장률도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 과거 1년 동안 EPS의 성장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펄솔라가 2341%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 EPS의 성장률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은 SLB가 24.95%로 가장 도드라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넷인컴 마진을 보시면요, 펄솔라가 28.75%로 가장 훌륭하고요. 두 번째로 넥스트 에라가 27.6%, 세 번째로 CTRA가 23.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 마진인데요. 현금 흐름 마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썬코어가 14.2%로 가장 좋죠. 그 밖에도 CTRA가 11.73%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ROE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가 가장 좋은 종목은 SLB고요. 21.98%, 두 번째로 썬코어가 18.64, 세 번째로 펄솔라가 16.0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알트만 제스코어인데요. 알트만 제스코어는 만약에 이 수치가 1.3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파산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이요, 파산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는요, 지난 한 달간 주가가 23.68% 추가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주가 수익률은 189%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은 무려 3,137% 상승한 대단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이번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두수 앞을 계속해서 내다보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어떠한 수를 두고 있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일요일에 호퍼와 블랙에를 이을 자사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플랫폼을 루빈이라고 명명하고요. 2026년에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젠슨 황은 타이페이의 국립 대만 대학교에서 열린 컴퓨텍스 트레이드 쇼에 등장을 했고요. 새로운 그래픽 프로세서 GPU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앙 프로세서 그리고 네트워크 칩이 루빈 칩 제품 구매에 포함될 것이다. 패키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루빈은요, 아직 생산 단계에 불과하고 2024년 후반에 고객에게 출시될 예정인 블랙엘 모델을 3월에 발표한 지 몇 달 후에 발표됐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블랙엘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블랙엘도 올해 말이 돼야 고객에게 출시될 예정인데 그 다음 버전이 이미 소개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블랙엘에서 루빈으로의 전환은 불과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상은요, AI 칩 시장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엔비디아가 선주 다리를 지키기 위해 질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인데요. 이러한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루빈에 포함될 새로운 CPU는 벌사라고 불리고요.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그래픽 칩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삼성과 같은 회사에서 만든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번들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그 유명한 HBM이죠. 따라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삼성 역시도 계속해서 많은 매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젠순항에 따르면 이제 엔비디아는요, 매년 새로운 AI 칩 제품군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약 2년에 한 번 출시하던 기존 일정을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AMD도 그렇죠. 엔비디아 역시도 2년에 한 번씩 신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은 너무나 구닥다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매년 새로운 칩이 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I 칩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AI 개발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수혜주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다라고 정리가 나와 있고요. 오래간만에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퀀트 레이팅은 아직까지 3.49를 받으면서 보유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F 확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단면 성장세라든지 수익성, 모멘텀은 A+로 굉장히 좋고요. 마지막에 시장의 전망치, 리비전 역시도 B+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F 확정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같은 산업군, 즉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는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밸류에이션만 따로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 레이쇼를 보드로 보시면요. 42.87배입니다. 따라서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비싼 상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평균을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보통 62.5배를 줘야 살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지금은 42.8배로 오히려 저렴한 상태죠. 자, 더욱이 PEG를 보시면요. 1.08입니다. 따라서 성장세를 대입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모멘텀입니다. 아직까지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3가지만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나머지 9개는 중립, 14가지는 매수를 주장한다. 따라서 모멘텀도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가 모두 사랑하는 주식 7종목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투자 성격이 다른 헤지펀드, 뮤추얼펀드가 모두 선택한 종목 7가지는 어떤 주식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그에 앞서서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이 많이 다른데요.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공매도라든지 레버리지, 파생상품 거래와 같이 공격적이고 복잡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뮤추얼펀드는요, 주식, 채권 및 전통적인 증권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리스크 부분이 많이 다르겠죠. 헤지펀드는 투기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간주되는 반면 뮤추얼펀드는요, 중간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투자자 기반도 많이 다른데요. 헤지펀드는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고액 자산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 뮤추얼펀드는 우리같이 투자 자금이 작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열려있다. 커다란 차이점이 발견이 되죠. 자, 따라서 이렇게 투자 전략도 다르고 리스크 부분도 다른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가 모두 선택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높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고요. 게다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가 모두 사랑하는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의 보유 자산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이 분석한 헤지펀드 VIP 리스트와 뮤추얼펀드 비중 확대 종목 리스트에는 7종목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헤지펀드 VIP 리스트는 뭐냐면요. 헤지펀드들이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는 탑10 종목에 얼마나 자주 등장을 하는가, 이걸 가지고 리스트를 만든 거고요. 뮤추얼펀드 비중 확대 종목 리스트는 뭐냐면요. 시장에서 각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이 비중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올려놓고 있는가,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리스트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가 동시에 사랑하는 7종목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나허, 두 번째는 우버, 세 번째는 마스터카드, 네 번째는 KKR, 다섯 번째 비자, 여섯 번째 파이저, 마지막으로 벌티보 홀딩즈가 두 개의 다른 펀드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헤지펀드의 상위 20개 종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위에 아마존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VIP 종목에 아마존을 넣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가 무려 100개가 넘어갑니다. 108곳의 선택을 받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88곳, 메타가 77곳, 알파벳이 58곳, 엔비디아 47곳, 애플이 30곳, 세일즈포스가 25곳, TSMC가 25곳이고요. 뭐 그 밖에도 AMD가 18곳, 우버가 16, GE가 16곳이고요. 마지막에 브로드컴이 16곳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뮤추얼펀드의 비중 확대 바스켓에 상위 20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탑5만 보도록 하시죠. 비자가 1위입니다. 0.25%포인트 추가적으로 비중이 확대돼 있다. 1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2위는 웰스파고, 3위가 시그나, 4위가 AIG고요. 마지막 5위에 우버가 올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성격이 다른 헤지펀드 그리고 뮤추얼펀드가 모두 비중 있게 투자하는 7종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6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래간만에 보내드린 방송이라서 조금 어색했는데요.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미중 방송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됩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